할머니, 이 녹그릇 냄새나요. 시체 썩는 냄새 같다고요. 당장 갖다 버리세요. 쨍그랑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 위로 날카로운 파열음이 터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릇 깨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40년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서간면옥의 역사이자 죽은 남편의 혼이 담긴 제 심장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소리였습니다. 제 앞에 선 것은 금방이라도 저를 집어삼킬 듯한 눈빛을 한 제 손녀 유나였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제 등 뒤에 매달려 할머니 육수 냄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라며 어깨를 주무르던 아이였습니다. 제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핏덩이 같던 이 아이를 제 가슴으로 안아 키웠습니다. 육수를 끓이다 댄 상처투성이 손으로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아입히며 키워낸 제 목숨 같은 핏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서 있는 유나는 제가 알던 그 착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짙은 화장으로 가려진 얼굴에는 탐욕이라는 이름의 낯선 가면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발 좀 현실을 보세요. 요즘 누가 이런 촌스러운 녹그릇에 밥을 먹어요? 이제 서간면옥은 제 거예요. 제가 글로벌 브랜드로 키울 거라고요. 유나의 옆에는 번지르르한 회색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바닥에 나뒹구는 제 녹그릇을 구두굽으로 툭 하고 걷어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 북녘 땅에 고향을 두고 내려와 평생을 평양냉면 한 그릇에 바친 박옥임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었던 핏줄에게 배신당해 요양원에 감금될 뻔했던 늙은이가 꼬깃꼬깃한 낡은 수첩 한 권으로 탐욕스러운 자들의 숨통을 끊어놓은 처절하고도 통쾌한 복수의 기록입니다. 부디 이 늙은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진짜 육수의 맛은 끓일수록 진해지듯 인생의 진실 또한 끝까지 가봐야 아는 법이니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하세요. 모든 비극은 그날 강남 테헤란로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25층에 멈춰서자 귀가 먹먹해질 만큼 고요하고 차가운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발 아래 까마득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왠지 모를 불안감으로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선 듯 위태로웠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에어컨이 좀 세죠? 제가 온도 좀 올려달라고 할게요. 유나는 제 팔짱을 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따뜻했고 말투는 평소처럼 다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길한 예감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 그놈의 설마가 사람 잡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법무사라는 남자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서류 맨 앞장에는 증여계약서라는 5글자가 굵은 명조체로 박혀 있었습니다. 평생 국자만 쥐고 살아온 제게 그 딱딱한 법률 용어들은 마치 읽을 수 없는 주문처럼 낯설고 어지러웠습니다. 자, 어르신. 여기 표시된 곳에 인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서간면옥의 건물, 토지, 그리고 상표권과 경영권 일체를 손녀인 서윤아 씨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입니다. 법무사의 사무적인 말투에 저는 쥐고 있던 옥도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도장은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병상에서 제 손에 쥐어준 유품이었습니다. 오기마, 이 도장은 우리 가게의 목숨줄이야. 함부로 굴리지 마. 특히 사람은 믿되 문서는 믿지 마라. 남편의 마지막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주저하는 기색을 보이자 유나가 제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못 믿으시는 거예요? 유나의 눈망울이 금세 그렁그렁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금 문제 때문에 명의만 돌려놓는 거라고요. 요즘 상속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잖아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세금 내느라 가게 팔아야 할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피땀 흘려 지킨 가게 남의 손에 넘어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유나는 영리했습니다. 제 가장 큰 두려움, 즉 남편의 유산인 가게가 사라지는 것을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게다가 유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이제 좀 쉬세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육수 끓이는 거,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됐잖아요. 명의만 저한테 넘기시고 운영은 할머니 하시는 대로 다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할머니 짐 덜어드리고 이 가게 더 근사하게 키워서 할머니 호강시켜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유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이 저를 향한 지극한 효심인 줄 알았습니다. 제 아비 없이 자란 것이 늘 마음에 걸려 오냐오냐 키운 것이 독이 된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이제 늙어서 얼마나 더 살겠니?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일인데. 저는 한숨을 내쉬며 품에서 옥도장을 꺼냈습니다. 붉은 인주밥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도장을 가져가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옥임. 세 글자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 쿵 하고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제 영혼의 일부를 도려내어 건네주는 듯한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유나의 얼굴에서 안도의 빛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찰나였지만 그 표정은 제가 알던 손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비틀리며 올라가는 묘한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 내가 잘못 본 거겠지. 노안이 와서 헛것을 본 거야.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자 복도 끝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은 훤칠하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유나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제 팔짱을 풀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최 상무님 기다리셨죠? 아, 아닙니다. 일은 잘 처리되셨습니까? 남자가 묻자 유나는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흔들어 보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남자는 유나와 눈을 맞추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 눈빛 교환 속에 담긴 은밀한 신호를 둔감한 저조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인사하세요. 이분은 최 상무님이라고 이번에 우리 가게 프랜차이즈 컨설팅 해 주실 분이에요. 미국에서 MBA까지 따신 아주 유능한 분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박옥임입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자 최 상무라는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정육점 주인이 고기 등급을 매기는 듯한 그 불쾌한 시선. 그는 가볍게 목례만 까닥하고는 유나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유나 씨, 아니, 이제 대표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계획대로 진행하시죠. 네, 상무님. 식당 예약해 두셨죠? 그들은 저를 가운데 두고 자기들만의 대화를 나누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저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초라하고 늙어 보였습니다. 40년을 불 앞에서 사느라 검버섯이 핀 얼굴, 굵은 마디가 툭 붉어진 손. 그 옆에 서 있는 유나는 눈부시게 젊고 아름다웠지만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자며 청담동의 최고급 한정식 집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듯 화려한 음식들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금가루가 뿌려진 회, 산삼 배양근이 올라간 갈비찜. 하지만 제 입에는 그 모든 것이 모래알처럼 서걱거렸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이거 1인분에 30만 원짜리 정식이에요. 유나가 고기를 제 접시에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런데 유나야, 아까 그 최상무라는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니? 눈매가 영, 제 말에 유나의 젓가락질이 딱 멈췄습니다. 쨍 하고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할머니,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분 덕분에 우리 가게가 백화점에도 들어가고 뉴욕에도 진출할 수 있는 거예요. 할머니 방식으로는 평생 동네 구멍가게 못 면해요. 유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네 구멍가게. 40년을 지켜온 서간면옥을 아이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했다가는 좋은 날 분위기를 망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먹구름처럼 짙은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나는 차 뒷좌석에서 계속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휴대폰 불빛에 비친 유나의 얼굴은 희죽희죽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남편의 사진이 들어있는 지갑을 꽉 쥐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서간면옥 2층에 있는 살림집. 남편과 제가 신혼 때부터 살아온 낡았지만 따뜻한 우리 집입니다. 유나는 피곤하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나의 방에서 희미하게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음이 잘 안 되는 낡은 집이라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거실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응, 다 끝났어. 도장 찍었어. 아니, 늙은이가 뭘 알겠어? 그냥 세금 핑계 대니까 껌뻑 속아 넘어가던데? 응, 내일 바로 진행해. 그 녹그릇부터 싹 다 갖다 버려야지. 응, 요양원은 제일 비싼 데로 예약했어. 그래야 입 다물고 있을 거 아니야. 사랑해, 오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사랑해. 그리고 요양원?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엉금엉금 기어서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말이 이런 것일까요? 아니, 이건 발등이 아니라 심장을 난도질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오빠라는 작자는 분명 아까 본 최상무일 겁니다. 혹은 그 뒤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유나가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게를 키우겠다는 것도 저를 위한다는 것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 가게를 팔아치우거나 껍데기만 남겨 돈을 벌 작정이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당장 유나의 방으로 쳐들어가 머리끄덩이라도 잡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지금 그래봐야 할머니가 잘못 들으신 거예요 라고 잡아떼면 그만일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법적인 명의는 넘어갔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벽에 걸린 남편의 흑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지. 당신이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내가 내 손으로 우리 가게를 넘겨버렸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자개장 서랍 맨 안쪽 낡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상자를 열자 은은한 묵향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쓰던 벼루와 붓, 그리고 제가 40년간 육수를 끓이며 기록해온 비법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육수의 배합 비율, 면을 반죽하는 물의 온도, 계절별 숙성 시간 등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나가 그토록 탐내던 서간면옥의 심장과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먹을 갈았습니다. 새까만 먹물이 갈려 나오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사각사각 울려 퍼졌습니다. 내일이면 유나가 이 노트를 달라고 할 것입니다. 모든 권리를 넘겼으니 이 노트 또한 유나의 소유가 되겠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노트에 적힌 것만으로는 절대 서간면옥의 진짜 맛을 낼 수 없다는 것을요. 서간면옥 육수 맛의 99%는 이 노트에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 그 맛의 활용점정을 찍는 핵심 재료는 이 노트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만이 아는 비밀, 감로초.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붓을 들어 노트의 맨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한자 한자 힘주어 적어 내려갔습니다. 유나는 그리고 그 뒤에 숨은 탐욕스러운 자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하지만 훗날 저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가 될 문장이었습니다. 단, 본 비법의 상업적 양도시, 육수의 핵심 원료인 감로초의 채취, 법제 및 공급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원작자 박옥임에게 영구히 귀속된다. 글씨를 쓰는 제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하고 떨어져 먹물 위로 번졌습니다. 이 문장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늙은이의 마지막 발악이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기술은 훔칠 수 있어도 정성과 혼은 훔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제 마지막 선전포고였습니다. 저는 잉크가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노트를 덮고 다시 오동나무 상자에 넣었습니다. 창밖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습니다. 그래, 유나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 보거라. 하지만 알맹이 없는 껍데기가 얼마나 비참한지 내 뼈에 사무치게 가르쳐 주마. 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현관문 도어락이 띠띠띠 하고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른 새벽 예고도 없이 불청객들이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새벽 5시. 아직 거리의 가로등이 꺼지기도 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들이닥친 것은 유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았던 그 최상무, 그리고 건장한 체격의 인부 2명이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삿짐 센터 직원처럼, 아니 압류 딱지를 붙이러 온 집행관들처럼 흙 묻은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들이야? 남의 집에 신발을 신고. 제가 호통을 치려는데 유나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제의 그 다정했던 손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턱을 치켜들고 저를 내려다보는 유나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남의 집이라뇨? 이제 이 집 제 명의잖아요. 어제 도장 찍으셨잖아요. 유나의 목소리가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유나야, 그게 무슨 소리니? 같이 살면서 운영하자고 하지 않았니?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아,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너무 일찍 일어나셨네.
이분들은 가게 리모델링 때문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할머니는 짐 챙기세요. 요양원 차 대기하고 있으니까. 요양원? 제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어젯밤 엿들은 통화 내용이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 닥쳤습니다. 그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냐? 내가 멀쩡한데 요양원을 왜 가? 난 못 간다. 여기서 죽어도 못 나간다. 제가 버티고 서자 뒤에 있던 최 상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쯧 하고 혀를 차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려다 제 눈치를 보더니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어르신, 좋게 말씀드릴 때 가시죠. 손녀분이 효도하겠다고 강남 최고급 실버타운 더 헤리티지 VIP실로 잡아놨습니다. 보증금만 3억이 넘는 곳이에요. 거기 가면 사우나에 골프장에 없는 게 없습니다. 이 퀴퀴한 기름 냄새나는 집보다 100번 1000번 낫죠. 이놈아, 누가 너더러 효도하라고 했냐? 내 집에서 내 발로 나가게 해달란 말이다. 제가 소리를 지르며 최상무를 밀치려 했지만 칠순 노인의 힘으로는 건장한 남자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힘없이 뒤로 밀려나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아우 할머니,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해요? 유나가 짜증을 확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냥 좀 가세요. 저도 이제 제 인생 좀 살자고요. 언제까지 이 고리타분한 냉면집에 갇혀 살아야 해요? 할머니가 제 인생 책임져 줄 거예요?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나 키워준 건 고맙지만 저도 이제 숨 좀 쉬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유나의 고함 소리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숨 좀 쉬고 싶다. 이 아이에게 서간 면옥은 제 사랑은 그저 숨막히는 족쇄였던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위해 육수를 끓이고 학비를 대고 유학까지 보내주며 바쳤던 모든 시간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표님, 시간 없습니다. 오늘 철거 시작해야 일정 맞춥니다. 최 상무가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인부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짐 싸세요. 필요한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다 버리세요. 인부들이 제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제 옷가지들을 커다란 비닐봉지에 마구잡이로 쑤셔 넣었습니다. 장롱 속에 고이 개어둔 한복들, 남편이 사준 낡은 스카프들이 쓰레기처럼 구겨져 들어갔습니다. 안 돼. 그거 건드리지 마라. 내 손때 묻은 것들이다. 제가 기를 쓰고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인부 하나가 거실 장식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이 생전에 직접 두드려 만든 녹그릇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전쟁통에 포탄 껍데기를 녹여 만들었다는 우리 가게의 가보나 다름없는 그릇들이었습니다. 이런 고물들은 다 고물상에 넘기죠? 인부가 묻자 유나가 코를 막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싹 다 치우세요. 냄새나고 촌스러워 죽겠어. 요즘 트렌드에는 스테인리스나 도자기가 맞지. 저런 건 위생적으로도 안 좋아요. 안 된다. 그건 내 할아버지 영혼이다. 제가 악을 쓰며 달려들어 녹그릇 하나를 낚아챘습니다. 그러자 유나가 제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할머니,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쨍그랑. 유나의 손에 밀려 제가 들고 있던 녹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그릇이 뱅그르르 돌며 쇳소리를 냈습니다. 찌그러진 그릇의 귀퉁이. 마치 제 찢어진 마음 같았습니다. 그때 제 품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어젯밤 제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문구를 추가해 넣었던 비법 노트였습니다. 유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 맞다. 그거. 유나가 짐승처럼 달려들어 바닥에 떨어진 노트를 낚아챘습니다. 이거죠?
할머니가 40년 동안 썼다는 그 비법 노트. 이거 없으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레시피 못 만든다고 난리였는데 유나는 노트를 털어 최 상무에게 건넸습니다. 상무님 여기요. 이걸로 매뉴얼 작업 바로 시작하세요. 오, 이게 그 전설의 비법서입니까? 훌륭하네요. 이것만 있으면 게임 끝입니다. 최 상무가 노트를 휘리릭 넘겨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 된다. 그건 안 돼. 돌려줘. 내 목숨이다. 제가 최 상무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인부 2명이 제 양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어르신, 그만하시죠. 다치십니다. 이거나 놓으란 말이다. 유나야, 제발 다른 건 다 가져가도 그 노트만은 내가 육수를 끓일 줄도 모르면서 그걸 가져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 할머니, 제가 왜 끓여요? 공장에서 대량 생산할 건데. 요즘 세상에 누가 미련하게 가마솥 앞에 붙어서 육수를 끓여요? 이 노트에 있는 배합 비율만 알면 공장에서 톤 단위로 찍어낼 수 있다고요.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공장, 대량 생산, 남편이 그토록 싫어했던 말들이었습니다. 음식은 손맛이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거야. 정성이 빠지면 그건 사료지, 음식이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저는 절망감에 눈을 감았습니다. 자, 이제 가시죠. 차 대기시켜놨습니다. 최 상무의 신호에 인부들이 저를 방강제로 현관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저는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유나가 바닥에 떨어진 녹그릇을 발로 툭 차서 구석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노트 확보했어. 응, 지금 내보내는 중이야. 이제 우리 세상이야. 현관문이 쿵 하고 닫혔습니다. 차가운 철문 소리가 제 인생의 일막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에는 달랑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40년 세월이 고작 이 보따리 하나라니.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저를 뒷좌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강남더 헤리티지로 모셔. 최 상무가 운전기사에게 말하고는 차 문을 닫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2층 창가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는 유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마치 짐짝이 치워지는 것을 확인하는 감독관처럼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차창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유나야, 내가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내가 버린 게 무엇인지 너는 아직 모른다. 차는 강북을 벗어나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한강 물결 위로 아침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시커먼 구정물처럼 보였습니다. 기사는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하고 있었습니다. 룸미러로 힐끗힐끗 저를 살피는 눈빛이 감시자 같았습니다. 이대로 끌려가면 끝이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요양원에 갇혀서 주는 밥이나 먹으며 죽은 듯이 살다가 가는 거다. 오기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 얼굴을 저승가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게다가 유나가 저 사기꾼 같은 놈들에게 놀아나서 가게를 말아먹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기사 양반. 제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예, 어르신. 불편하신 거라도 있으십니까? 내가 화장실이 급해서 그러네. 노인네라 참기가 힘들어. 저기 주유소에 좀 세워주게. 기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상무님께서 절대 정차하지 말고 바로 모시라고 하셨는데요. 아니, 쌀 것 같은데 어쩌란 말인가. 차에다 지리면 자네가 치울 건가. 제가 배를 움켜쥐고 끙끙 앓는 신용을 하자 기사도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다녀오셔야 합니다. 차가 주유소 한쪽 구석에 멈춰 섰습니다. 제가 문 앞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기사가 따라 내리려 했습니다. 아이고, 남사스럽게 남자가 화장실 앞까지 따라오나? 늙은이 볼일 보는 소리까지 들으려고? 저기 편의점에서 물이나 한 병 사다 주게. 목이 타서 그래. 제가 호통을 치자 기사는 머쓱한지 머리를 극적이며 편의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주유소 뒷담장 쪽으로 뛰었습니다. 칠순 노인의 달리기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생존 본능이 제 다리에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담장 개구멍을 통해 골목길로 빠져나간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어르신, 거기 서세요. 뒤늦게 기사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이미 복잡한 시장통 골목으로 숨어든 뒤였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도망친 끝에 저는 어느 허름한 모텔촌 골목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보따리 하나와 비상금으로 양말 속에 숨겨둔 현금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휴대폰도 차에 두고 내렸습니다. 이제 저는 세상에서 증발한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척도 없고 친구도 다 먼저 떠났습니다.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이 와중에도 배가 고프다니 산다는 게 참으로 징그럽고 모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무작정 다시 서간 면옥 근처로 갔습니다. 호랑이 굴에 다시 들어가는 격이었지만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유나가 육수를 제대로 끓여낼 수 있는지. 해질 무렵 저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가게 뒷골목 쓰레기장 옆에 숨었습니다. 주방 환풍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윙윙 환풍기를 타고 주방의 냄새가 밖으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40년을 맡아온 냄새라 저는 눈을 감고도 그날 육수의 상태를 알 수 있었습니다. 소뼈와 양지가 끓는 냄새, 메밀 삶는 구수한 냄새.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아니었습니다. 분명 고기 냄새는 나는데 묘하게 비릿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린내를 덮으려고 쏟아부은 듯한 파, 마늘의 매운 향이 너무 강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끝맛을 잡아주는 그 청량하고 은은한 단맛이 없었습니다. 유나는 비법 노트에 적힌 대로 했을 겁니다. 양지 30kg, 사태 20kg, 대파 5단, 양파 10망. 모든 재료를 저울에 달아 정확하게 넣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노트에는 제가 의도적으로 적지 않은 단 하나의 재료가 있었습니다. 감로초. 지리산 해발 1000m 고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바위 틈에서만 자라는 야생약초. 1년에 딱 한 번, 이슬이 맺히는 가을 새벽에만 그 향이 절정에 달하는 신비의 풀. 남편이 젊은 시절 10만리를 따라 산을 타다가 우연히 발견한 우리 가게만의 비밀 병기였습니다. 이 감로초를 말려서 육수 끓이는 마지막 단계에 딱 10분간 우려내면 고기의 잡내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육수에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칠맛과 은은한 향이 피어오릅니다. 화학 조미료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자연이 주는 마법 같은 맛이지요. 저는 일부러 노트에 계절 사냐초라고만 적어두고 정확한 이름도 채취 장소도 적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그게 뭔지도 모를 것이고 안다고 해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중 약재상에는 팔지 않는 물건이니까요. 킁킁. 저는 다시 한번 냄새를 맡았습니다. 역했습니다. 감로초가 빠진 육수에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넣은 듯한 설탕과 조미료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유나야,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육수는 정직하다. 내가 아무리 비싼 인테리어를 하고 유능한 마케터를 써도 혀끝은 속일 수 없는 법이다. 그때 주방 뒷문이 벌컥 열리더니 낯선 젊은이가 커다란 통을 들고 나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이었습니다. 그가 통을 비우자 허여멀건한 육수 찌꺼기와 함께 덜 삶아진 고기 덩어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우 씨, 냄새 진짜 구리네. 사장은 뭘 안다고 레시피를 바꾼 거야? 예전 할머니 육수가 100번 나은데. 젊은 직원이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가진 것은 반쪽짜리, 아니 가짜였습니다. 진짜는 제 머릿속에 그리고 제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수첩 맨 뒷장에 적어 넣었던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감로초의 독점적 권한은 박옥임에게 있다. 이 한 줄이 저 거대한 탐욕의 성을 무너뜨릴 뇌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주머니 속 꼬깃꼬깃한 지폐를 만지작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반격을 준비해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저에게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불현듯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제 가게 단골이었던 가난한 고시생. 지금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이 된 사람. 윤성진 회장. 그가 제게 남기고 간 명함 한 장이 보따리 깊숙한 곳 남편의 일기장 속에 끼워져 있다는 것이 기억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대문 시장 한 구석의 공중전화 부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꼬질꼬질해진 명함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의 장례식장에 찾아왔던 윤성진 회장이 건네주고 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라도 힘든 일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제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저 인사치레겠거니 하고 남편의 일기장 갈피에 끼워두었던 것이 제 유일한 동아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는 한미당 비서실. 수화기를 든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한미당 회장 비서실입니다. 상냥하지만 빈틈없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성진 회장님 좀 뵙고 싶어서 전화했는데요. 저는 서감 면옥의 박옥임이라고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타자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여자의 목소리가 한결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박옥임 어르신 되십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연결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굵직하고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접니다. 성진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십니까? 휴대폰은 꺼져 있고 댁에도 안 계셔서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윤 회장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고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제가 쫓겨났습니다. 우리 유나한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단 지금 계신 곳이 어디십니까? 제가 당장 모시러 가겠습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시장 입구에 검은색 세단 2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윤 회장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그와 꾀재재한 보찜을 든 제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지만 윤 회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되셨습니까?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부끄러움도 잊은 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한 곳은 남산 자락에 있는 윤 회장의 안가였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비우고 나서야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윤 회장에게 그간의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윤아의 배신, 사기꾼 같은 남자친구, 뺏겨버린 가게와 비법 노트까지. 윤 회장은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천하에 몹쓸 것들, 핏줄이 더 무섭다더니 어떻게 할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제 모든 힘을 동원해서라도 서간면옥 반드시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적으로 다 넘어가 버렸네. 내가 도장까지 찍어줬으니 되돌릴 방법이 있을까 싶네만. 제가 힘없이 말하자 윤 회장이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법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돈의 맛이죠. 놈들이 돈맛을 보고 달려들었으니 그 돈 때문에 망하게 해주면 됩니다. 윤 회장은 즉시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서윤아와 강태석 그리고 최상무라는 놈 뒷조사 시작해. 놈들의 자금 출처, 과거 행적, 숨겨둔 빚까지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다 털어와.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복수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딱 한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뭔가? 진짜 냉면을 만들어 주십시오. 놈들이 만든 가짜와는 차원이 다른 어머니만의 진짜 냉면요. 세상 사람들이 어머니의 맛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 그게 놈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될 겁니다. 윤 회장은 자신의 회사 사옥 근처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의 작은 가게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보증금도 월세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30년 전 제가 고시 공부할 때 어머니께 진 외상값 갚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공짜로 주신 냉면이 아니었다면 저는 배고파서 쓰러졌거나 포기했을 겁니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허름한 골목길에 작은 간판 하나가 걸렸습니다. 원조 할매 냉면. 화려한 인테리어도 홍보도 없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낡은 가마솥 하나가 걸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마솥 안에는 제가 지리산에서 공수해온 진짜 감로초가 우러나고 있었습니다. 개업 첫날 점심시간이 되자 윤 회장의 지시를 받은 한미당 임직원들이 하나둘 가게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회장님의 지시라 의무감에 온 듯했지만 육수 한 모금을 들이켜는 순간 그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와, 이거 뭐지? 국물이 맑은데 왜 이렇게 진해? 끝맛이 기가 막히네. 입안이 싹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야. 야, 이거 서간면옥 예전 맛이랑 똑같은데? 아니, 더 깊은 것 같아. 입소문은 무서웠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여의도 증권가와 강남 오피스타운에 쫙 퍼졌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점심시간이면 가게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맛집 블로거들과 유튜버들이 찾아와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충격. 서간면옥 원조 할머니가 여기 계셨다? 쫓겨난 장인의 진짜 육수 맛. 이런 제목의 영상들이 유튜브에 올라가며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댓글에는 서간면옥의 변한 맛을 성토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서간면옥 요즘 완전 맛갔음. 조미료 맛쩔어. 프랜차이즈 하더니 초심 잃었네. 가격은 올리고 맛은 쓰레기됨. 원조 할매 냉면 가봤는데 눈물 날 뻔. 이게 진짜 평양냉면이지. 반면 윤아의 서간면옥은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윤 회장의 비서실장이 가져온 보고서에 따르면 윤아는 무리하게 가맹사업을 확장하느라 사채까지 끌어다 쓴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각 지점에서 본사 육수에서 쉰내가 난다. 손님들이 다 남기고 간다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당황했습니다. 비법 노트대로 정확히 계량해서 만들었는데 왜 맛이 안 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유명 셰프들을 고용해 육수를 분석하게 했지만 감로초의 존재를 모르는 그들이 그 미묘한 맛의 차이를 잡아낼 리 만무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감칠맛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더 강한 화학 조미료를 쏟아부었고 육수 맛은 점점 더 기괴하게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정리하고 있는데 낯익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유나였습니다. 화려한 명품 옷을 입었지만 얼굴은 까칠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유나가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행주지를 멈추지 않고 물었습니다. 여긴 웬일이냐? 냄새나고 촌스러운 할미 가게엔 발도 안 들인다더니. 할머니, 솔직히 말해줘요. 그 노트 가짜죠? 유나가 다짜고짜 따져 물었습니다. 레시피대로 했는데 왜 그 맛이 안 나요? 셰프들이 분석해봐도 재료는 똑같다는데 왜 할머니 육수 맛이랑 다르냐고요? 할머니가 뭐 빼먹고 적은 거 아니에요?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제 탓만 하는 꼴이라니. 저는 픽 웃음이 나왔습니다. 유나야, 음식은 재료로만 만드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만드는 거야. 내 마음속에 독이 가득한데 육수에서 좋은 맛이 나겠느냐? 아,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 말고 정확한 비법을 내놓으라고요. 지금 투자자들 난리 났단 말이에요. 이번에 육수만 못 잡으면 저 다 망해요. 유나가 악을 썼습니다. 그때 가게 안쪽에 있던 윤 회장이 걸어 나왔습니다. 서유나 대표 목소리가 너무 크군요. 유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윤성진 회장님? 회장님이 여긴 왜? 윤 회장은 국내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드는 거물이었습니다. 유나도 뉴스에서 봐서 얼굴을 알고 있었겠지요. 박오김 사장님은 제 은인이십니다. 그리고 제 파트너이시기도 하고요. 서 대표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닙니다. 윤 회장의 위압적인 태도에 유나는 기가 죽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럼 할머니 뒤에 한미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 가게 망하게 하려고. 망하는 건 우리 탓이 아닙니다. 가짜를 진짜인 척 팔아먹으려던 당신들의 탐욕 때문이지. 윤 회장이 차갑게 쏘아붙이자 유나는 입술을 깨물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두고 봐요. 내가 어떻게든 성공해서 할머니가 틀렸다는 거 보여줄 거야. 노트에 없는 거 내가 찾아내면 돼. 유나는 씩씩거리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몰랐습니다. 이미 윤 회장의 정보망에 그녀의 남자친구 강태석의 추악한 실체가 걸려들었다는 것을요. 비서실장이 윤 회장에게 건넨 서류 봉투에는 충격적인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태석이 강원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사진, 유나 몰래 다른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그리고 유나 명의로 된 법인 카드로 억대의 명품을 사서 되파는 카드깡 내역까지. 강태석은 유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나를 이용해 서관면옥의 자산을 빨아먹고 껍데기만 남으면 튈 작정이었습니다. 유나는 철저히 속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때가 되었습니다. 윤 회장이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서관면옥의 대규모 투자 설명회가 열립니다. 놈들은 거기서 투자금 100억을 유치해서 해외로 도망칠 계획입니다. 그날 우리가 가서 모든 것을 터뜨려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감로초를 다듬었습니다. 잎을 한 포기가
거대한 거짓의 성을 무너뜨릴 다윗의 돌멩이가 될 것입니다. 디데이가 밝았습니다. 서간 면옥의 글로벌 비전 선포 및 투자 유치 설명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장소는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 윤아와 강태석은 이날 투자자들로부터 1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해 그 돈을 들고 해외로 도주할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목욕 재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남편과 결혼할 때 입었던 하얀 모시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풀을 먹여 빳빳하게 다려놓은 한복 동정이 제 마음가짐처럼 정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아가 바닥에 던져 찌그러졌던 녹그릇을 보자기에 쌌습니다. 대장간에 맡겨 펴긴 했지만 여전히 희미한 흉터가 남아있는 그 그릇은 제 분신이자 무기였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사장님? 윤 회장이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변호사들과 경호팀, 그리고 사복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행사장은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테이블마다 값비싼 꽃 장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과 투자자들, 기자들이 장내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 대형 스크린에는 전통을 넘어 미래로 서간 면옥이라는 문구와 함께 윤아의 얼굴이 크게 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외 귀빈 여러분. 서간 면옥 대표 서윤아입니다. 윤아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몸에 딱 붙는 붉은 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윤아는 자신감에 차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강태석이 턱시도를 입고 거만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희 서간 면옥은 지난 40년간 이어온 할머니의 비법을 제가 완벽하게 계승하고 현대적인 기술을 접목하여 윤아의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행사장 뒤편 대기실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을 통해 윤아의 뻔뻔한 거짓말을 듣고 있자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완벽하게 계승해 냄새나는 그릇이라고 내다버린 주제에 지금입니다. 윤 회장의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행사장 뒤편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뚜벅, 뚜벅.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화려한 조명을 뚫고 하얀 소복 같은 한복을 입은 제가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양옆으로는 윤 회장과 변호인단이 호위무사처럼 따랐습니다. 아니, 저분은 진짜 박옥임 할머니 아니야? 요양원 가셨다더니 옆에 있는 건 한미당 윤성진 회장 아니야?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돌려 저를 향해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터질 때마다 단상 위에 있던 윤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강태석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단상 바로 아래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자기를 풀어 찌그러진 녹그릇을 단상 위에 쾅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둔탁한 금소금이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누가 내 육수를 계승했다는 말이냐?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40년 세월의 무게가 실린 호통이었습니다. 냄새난다고 내다버린 녹그릇이 다시 돌아왔다. 어디 한번 찢어봐라. 할머니 여긴 어떡해. 윤아가 마이크를 쥔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강태석이 급히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 노인네 당장 끌어내. 미쳐서 행패 부리는 거야. 하지만 경호원들은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윤 회장의 경호팀이 그들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 옆에 있던 변호사가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저희는 서간면옥 원작자 박옥임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단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자 설명회는 명백한 사기이자 허위 사실 유포입니다. 뭐라고요? 사기라니요. 투자자들이 웅성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스크린을 향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윤아가 자랑하던 사업 계획서 대신 제가 며칠 전 밤에 썼던 수첩의 맨 뒷장이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단, 본 비법의 상업적 양도시, 육수의 핵심 원료인 감노초의 채취, 법제 및 공급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원작자 박옥임에게 영구히 귀속된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강태석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저게 뭐야? 저런 낙서 같은 게 무슨 법적 효력이 있어? 우린 정당하게 양도 계약을 맺었다고. 공증도 다 받았어. 변호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네, 양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비법 전수 조항을 잘 보시죠. 모든 노하우를 전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옥임 여사님은 노트에 적힌 모든 것을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이 감노초는 자연물이며 채취 장소는 여사님의 지적 재산이 아닌 기억에 의존한 것입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기억을 넘긴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변호사는 청중을 향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서간면옥 육수 맛의 핵심은 이 감노초입니다. 이것 없이는 맹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즉, 여러분이 투자하려는 이 회사는 껍데기뿐입니다. 원천 기술이 없는 회사에 100억을 투자하시겠습니까? 뭐야? 그럼 짝퉁이라는 거야? 사기꾼들이네. 내 돈 어떻게 할 거야? 투자자들이 고함을 지르며 단상 앞으로 몰려나왔습니다. 물병이 날아들고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감노초 같은 건 없어. 저 노인네가 지어낸 말이야. 강태석이 발악했습니다. 그때 윤 회장이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해 보시죠. 여기 박옥임 여사님이 직접 끓인 육수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작은 종이컵에 담긴 육수를 투자자들에게 돌렸습니다. 제가 아까 새벽에 끓여온 감노초를 넣어 만든 진짜 육수였습니다. 사람들이 육수를 맛보는 순간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이거네. 이게 진짜네. 아까 서간면옥에서 준 거랑은 차원이 다르네. 그건 똥물이었어. 승부는 났습니다. 맛이 증명했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 문이 다시 열리며 제복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태석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및 횡령, 그리고 상습 불법 도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100억 투자받을 사람이야. 강태석은 발버둥 쳤지만 형사들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끌려가면서 윤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서윤아, 내가 시켰다고 해. 다 내가 꾸민 일이라고 말하란 말이야. 멍청한 년, 너 때문에 다 망했어. 그제야 윤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자신을 멍청한 년 취급하며 이용만 했다는 사실을요. 윤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오빠가 나 사랑한다고 했는데. 우리 결혼하기로 했는데. 화려했던 붉은 드레스는 바닥에 끌려 구겨졌고 번진 마스카라가 검은 눈물처럼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패배자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강태석은 구속되었고 그의 여죄가 드러나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윤아 역시 사기 공모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강태석에게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점이 참작되어 구속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위약금과 소송에 시달리게 되었고 서간면옥의 모든 권리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다시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늦은 밤이었습니다. 원조 할매 냉면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문 밖에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유나였습니다. 명품 옷 대신 허름한 티셔츠에 운동화를 신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유나가 가게 안으로 들어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리셨는데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유나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평생 갚을게요. 할머니 옆에서 육수 끓이는 거 배울게요. 네. 저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마솥 뚜껑을 열자 하얀 김과 함께 구수한 육수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감로초 향이 은은하게 배어있는 진짜 육수였습니다. 저는 녹그릇에 냉면을 한 그릇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먹어라.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냉면을 입에 넣었습니다. 한 입, 두 입 먹을수록 유나의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흑흑. 할머니 맛이에요. 우리 집 냄새. 그래. 그게 진짜다. 돈으로 흉내낼 수 없는 사람의 정성이 들어가야만 나는 맛이다. 넌 그 맛을 쓰레기통에 처박으려 했다. 저는 유나의 어깨를 다독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냉면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밥이다. 유나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할머니. 마지막이라뇨. 저 이제 갈 데도 없어요. 빚쟁이들이 쫓아오고 내 빚은 내가 갚아라. 그게 어른이다. 내가 널 오냐오냐 키워서 괴물로 만들었으니 이제라도 사람 되게 하려면 내쳐야 한다. 저는 품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던져주었습니다. 이건 서감 면옥을 판 위약금의 일부다. 이걸로 급한 불은 꺼라. 하지만 그 이상은 없다. 몸으로 때우든 식당 설거지를 하든 내 힘으로 살아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할머니, 유나가 제 다리를 잡으려 했지만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 받아주면 유나는 영영 제 둥지 안에 병든 새가 될 뿐이었습니다. 스스로 날갯짓을 배워야 했습니다. 설령 그 과정이 춥고 배고플지라도 저는 유나를 가게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갔습니다. 철커덕. 문 너머에서 유나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귀를 막고 주방으로 들어와 가마솥을 닦았습니다. 쓱싹 쓱싹. 녹그릇을 닦듯 제 마음의 미련도 닦아냈습니다. 1년 후 서감 면옥은 다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윤 회장이 마련해준 작은 가게에서 할매 냉면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윤 회장이 찾아와 신문 기사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방의 어느 작은 국밥집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한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물을 썰고 있는 그 야무진 손끝이 유나라는 것을요. 사장님 손녀분이 많이 변했더군요. 이제 진짜 땀의 가치를 아는 것 같습니다. 윤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육수를 저었습니다. 가게 앞 화단에 심어놓은 분꽃이 저녁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상처 입은 땅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유나도 언젠가 제 스스로 단단해져서 돌아오겠지요. 그때가 되면 이 녹그릇에 따뜻한 밥 한 끼 지어줄 생각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이 자리에서 변함없이 육수를 끓일 겁니다. 이 냄새가 길 잃은 아이가 집으로 돌아올 때 등대가 되어줄 테니까요.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